시동생이 해외로 출장을 간 후 동서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제게 술을 먹여 취하게 했습니다. 어제 저는 취한 척 책상에 엎드렸다가 남편과 동서의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일을 벌였고 남편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화,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박정훈과 결혼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탄하게 지내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 박정민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유미라는 아내를 맞았는데 참 예쁘고 말도 싹싹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형수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시동생 정민 씨가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면서부터 유미 씨는 딴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우리 집에 와서 북적거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늘 좋은 음식과 술로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미 씨는 올 때마다 꼭 저를 붙들고 술을 마시자고 졸랐습니다. 형수님, 저랑 한잔해요. 하면서요. 저는 원래 술이 약해서 한두 잔만 마셔도 알딸딸해지는데 유미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잔 두 잔 계속 권했습니다. 매번 저를 정신 못 차리게 취하게 만들어 놓고는 제 남편과 둘이 거실에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식탁에 엎드려 취해 잠들었을 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랑 아주버님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자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자꾸 아주버님 집에 와서 형수를 취하게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특히 제 남편은 예전에는 유미야, 형수한테 너무 많이 먹이지 마라 하고 말리기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저에게 술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처럼 유미가 왔는데 같이 좀 마셔줘 하면서요. 제 마음속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기회를 봐서 한번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오후 유미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주를 한 병 샀는데 같이 맛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마침 나도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술을 권하면 잔뜩 마신 척해서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기로요. 4시쯤 유미 씨가 소주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처럼 살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제가 아는 분통에서 산 건데 목 넘김이 정말 좋대요. 오늘 우리 제대로 한번 마셔봐요. 저도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내 주량 알잖아요. 또 나 취하게 만들면 안 돼요. 지난번에 취해서 하룻밤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유미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오늘은 조금만, 딱 두 잔만 마셔요. 하지만 막상 식탁에 앉으니 어디 그게 두 잔뿐이었겠습니까? 음식이 차려지자마자 제 잔에 소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자기도 한 잔 가득 따르더니 제게 잔을 부딪혀 왔습니다. 형수님, 첫 잔은 우리 두 집안 모두 순탄하기를 기원하며 거절할 수가 없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은 확실히 독했고 목구멍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잔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그녀는 또 잔을 채웠습니다. 형수님, 두 번째 잔은 평소에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정민 씨가 없어서 형수님 덕분에 덜 외로워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를 챙겨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술이나 먹이는 주제에 하지만 저는 겉으로 티내지 않고 여전히 마지못해 하는 척 잔을 부딪히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후 1시간 넘게 유미 씨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제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지만 사실 대부분은 몰래 휴지에 뱉거나 그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식탁 밑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흔들고 눈빛을 흐릿하게 만들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유미야, 나 너무 취했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나 좀 엎드려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머리를 괴고 눈은 실눈을 뜬 채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유미 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술이 약하시다니까. 그럼 좀 누워 계세요. 저는 오빠랑 2잔만 더 할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제 남편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호흡이 균일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정말로 씹어 떨어진 척했습니다. 정훈 오빠, 선화 형수 진짜 취한 거 맞겠죠? 유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떠보는 듯한 말투였죠. 걱정 마. 걔 주량에 이만큼 마셨으면 뻗었어. 세상 모르고 잘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걱정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안심하는 듯한 투였습니다. 이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앉는 듯한 느낌과 함께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정민 씨 없으니까 저 혼자 너무 외로워요. 나도 보고 싶었어. 유미야,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진작에. 남편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음흉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음은 바늘로 찔린 듯 아팠고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8년 동안 저는 진심을 다해 그에게 잘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고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등 뒤에서 자기 동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대로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침실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저 사람 깨면 안 되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 오빠 말대로 할게요. 유미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차마 귀에 담지 못할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엎드린 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겁니다. 어쩐지 유미 씨가 자꾸 우리 집에 오고 저를 취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내 남편,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동생을 배신하고 이런 패륜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유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등 뒤에서는 남편의 형과 놀아났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여우 같은 여자였습니다. 마음속 분노는 점점 더 타올랐고 당장이라도 침실로 뛰어들어가 그 한 쌍의 개 같은 남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혼자 뛰어들어가 봤자 오히려 저를 모함할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 저들을 편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들의 추악한 짓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실눈으로 침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움직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을 켜면 들킬까봐 감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부모님. 두 분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른 걸 알면 분명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다음은 시누이 박지의 형님. 성격이 화끈하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그게 같은 남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먼저 시어머니의 카카오톡을 열고 기억에 의존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빨리요. 시어머니께 보내고 나서 시아버지께도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카톡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부모님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박정훈 씨랑 최유미 씨가 우리 집에 못된 짓을 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혹시나 늦게 보실까봐 용기를 내어 시누이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다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다급한 척 말했습니다. 형님 빨리 와주세요. 집에 정말 큰일 났어요. 박정훈 씨랑 최유미 씨 두 사람이.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시누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빨리 부모님 모시고 와보시면 알아요. 제발 빨리요. 저는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까처럼 식탁에 엎드린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침실 안의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아픔 대신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박정훈, 최유미, 이 개 같은 남녀, 기다려라. 시부모님이 곧 오실 거고 시누이도 곧 올 거다. 오늘 내가 너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저지른 추악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저는 식탁에 엎드려 침실 안의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들려올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1초, 1초가 흘러갔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시댁 식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곧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고 저를 배신한 그 개같은 남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누이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청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한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심에 이가 갈리고 입안에 남은 술기운마저 불길이 되어 가슴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턱을 팔에 괴고 머리를 식탁에 기댄 채였습니다. 일부러 숨소리를 깊고 고르게 내쉬며 정말로 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실눈을 뜬 채 침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직접적인 욕설보다 더 듣기 거북했습니다. 최유미의 교태 섞인 신음, 남편 박정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대가 가볍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저질 연극 같았습니다.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개 같은 남녀를 수천 번도 더 욕했습니다. 박정훈,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너랑 8년을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이 집을 이렇게 꾸려놨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내게 보답하냐? 최유미, 이 여우 같은 년. 내 남편은 해외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데 넌 아주버님 집에 와서 바람이나 피우고 정말 천벌 받을 년. 저는 이를 악물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다시 한번 꾹 찔렀습니다. 그 고통에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지금 당황하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다. 시부모님을 기다려야 해. 시누이를 기다려야 해. 그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과 믿었던 며느리가 어떤 인간들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야 해.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팔을 움직여 몸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을 가린 채 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시누이 박지의 형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아야,
엄마 아빠 모시고 지금 막 나왔어. 택시 잡았다. 엄마 아빠 집에서 너희 집까지 멀지 않으니까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걱정 말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 메시지를 보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역시 형님은 일 처리가 확실했습니다. 행동도 빠르고 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내라고 두 글자를 답하고 서둘러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혹시나 화면 불빛이 침실 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넣자마자 침실 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팔에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거실로 나와 식탁 옆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유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제 반응이 빨랐습니다. 만약 제가 취하지 않은 걸 들켰다면 또 무슨 수작을 부렸을지 모릅니다. 저 여자는 겉보기엔 애교 많아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악독합니다. 예전엔 정말 그 달콤한 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몇 분 후 스마트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역시 신우이였습니다. 선아야,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 몇 동이었지?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드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네. 저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답했습니다. 3동 502호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오세요. 문 열어놨어요. 노크하지 마시고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현관문을 살짝 옆으로 밀어 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실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아 그 개 같은 남녀를 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식탁에 엎드려 잠든 척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들어와 침실 안의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체면과 가풍을 가장 중시하십니다. 박정우는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이제는 좋은 본보기는커녕 자신의 동서와 놀아나는 이런 패륜적인 추태를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지나 않으시면 다행일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 형님은 저와 가장 친하고 평소에도 일은 안 하고 애교만 부리는 최유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항상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이제 최유미가 박씨 집안과 자기 동생 박정민을 배신한 이런 짓을 저지른 걸 알았으니 그 불같은 성격에 어떻게 그 여자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디 계속 아닌 척, 잘난 척 해봐라. 조금만 있으면 울어도 소용없게 될 테니. 침실 안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단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그저 역겹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형님이 10분이라고 했으니 이제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천천히요. 이동 5층 맞아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고쳐 마치 발소리에 잠이 깬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 다다르고 열린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일부러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막 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시부모님과 시누이였습니다. 세 분 모두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신우이가 서둘러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아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박정훈이랑 최유미가. 신우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침실에서 갑자기 최유미의 곁에 섞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침실 문을 가리키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입을 막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문을 쳐다봤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부모님이 똑똑히 보시게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몸을 일으켜 아직 술이 덜 깬 척 비틀거리며 침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침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정훈 씨, 안에 있어요? 저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가 손을 뻗어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안의 광경이 모든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 박정훈은 상의를 벗고 있었고 최유미의 옷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악, 최유미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박정훈도 충격에 빠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 앞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폭발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박정훈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마저 갈라졌습니다. 박정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쟤는 내 동서야. 네가 정민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으냐? 선아한테는, 우리 늙은 부모한테는. 시어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며 박정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낳았을까?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네가 다 망쳐놨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신우이도 달려들어 최유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최유미,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내 동생은 해외에서 너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돈 버는데 넌 아주버님 집에 와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아주버님이랑.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침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 욕설, 최유미의 변명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눈앞에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도 없이 오직 복수를 이뤘다는 통쾌함만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최유미, 너희들 몰래 하는 거 좋아했지? 사람들 등 뒤에서 추잡한 짓 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어떠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켰으니 앞으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느냐?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우이가 방금 시동생 박정민에게 건 전화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바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수화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너 빨리 돌아와. 내 아내 최유미가 내 형 박정훈이랑 바람났어. 우리가 지금 내 형 집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빨리 휴가 내고 돌아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박정민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유미가 우리 형이랑?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긴 왜 없어. 우리가 다 봤다니까. 너 빨리 돌아와. 늦으면 안 돼. 신우이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실 안에 그개 같은 남녀를 쳐다보고 분노로 온몸을 떠는 시부모님과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신우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구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시동생이 곧 돌아올 테니 그때가 되면 저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침실 안의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유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정훈 오빠는 탓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훈을 탓하지 말라고? 둘 다 똑같은 것들인데 이제 와서 자기 남편을 깨끗하게 빼내려는 속셈인가? 정말 우리를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 박정훈은 그때서야 겨우 티셔츠를 입었지만 목은 비뚤어지고 단추도 잘못 채운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닭둥지처럼 헝클어져 평소 회사에서 팀장 행세하던 그럴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하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고 그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만지지 마. 시어머니는 목이 다 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더러워. 박정훈,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을 키웠을까? 내 동생은 해외에서 죽어라 고생하며 너희 먹여 살리는데 넌 집에서 내 동생 뒤통수를 쳐? 내가 사람이냐? 정민이한테, 선화한테, 우리 늙은 부모한테 부끄럽지도 않으냐? 시아버님은 분노로 가슴이 들썩였고 침대 옆 협탁에 있던 도자기 컵을 집어던져 박살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박정훈을 가리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짐승. 넌 정말 짐승이야. 우리 박씨 집안 대대로 이런 패륜적인 일은 없었어. 오늘 네가 다 망쳐놨다.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신우이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님, 손 더럽히지 마세요. 가치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들끼리 해결하게 둬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신 최유미를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최유미, 이 여우 같은 년. 내 동생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단비로 1억을 주고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줬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냐? 우리 오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야. 자기 아내는 안 챙기고 동서를 챙겨? 너희 둘 정말 천생연분이네. 끼리끼리 만났어. 최유미는 욕을 먹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음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은 뚝뚝 떨어졌지만 눈가는 조금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정훈 뒤로 슬금슬금 숨으며 도움을 청하는 듯했지만 박정훈은 지금 제 코가 석자라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그 개같은 남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사실 아까 취한 척하면서 저는 이미 몰래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침실 안의 그 음란한 소리, 그들의 속삭임, 그리고 지금의 변명까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박정훈은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화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너한테만 잘하면서 살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장실 돌멩이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박정훈 씨, 나더러 당신 편을 들어달라고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최유미랑 이 침실로 기어 들어갈 때는 나한테 빌 생각은 안 했나요? 지난 몇 번 동안 당신이 그녀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걸 지켜보면서 둘이서 거실에서 눈빛 교환할 때는 나한테 빌 생각은 안 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훑어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미 씨, 당신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입으로는 형수님 하면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어떻게든 나를 취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게 다 박정훈이랑 놀아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예전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더러워서 모른 척했을 뿐인데 당신들 둘 다 점점 더 기어오르더니 감히 내 침실까지 더럽혀? 제 말이 끝나자 최유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흔들리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훈의 얼굴도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고 입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고 신우이가 서둘러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건강 해치면 안 돼요. 앞으로 저 인간 아들로 생각 안 하면 그만이에요. 바로 그때 신우이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동생 박정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신우이는 바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빨리 비행기표는 예약했어. 이 뻔뻔한 것들이 아직도 여기서 불쌍한 척하고 있네. 전화기 저편에서 시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누나, 예약했어. 제일 빠른 비행기로. 오늘 밤 10시 출발해서 내일 아침 7시면 인천공항에 도착해.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유미가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예전에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신우이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걔는 그냥 배은망덕한 년이야. 넌 해외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걔는 집에서 네 머리에 뿔나게 하고 그것도 네 친형이랑. 걔한테 미련 갖지 마. 네가 돌아오면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해. 누나, 아빠, 엄마는 괜찮으셔? 선화 형수는 어때? 시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충격받으셨지만 괜찮아.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내 형수가 우리보다 더 침착해. 걱정 마. 우린 다 형수 편이야. 너 오는 길에 조심하고 너무 서두르지 마. 돌아오면 우리가 같이 저게 같은 남녀를 처리하자. 전화를 끊고 신우이는 박정훈과 최유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들었지? 정민이 내일 아침이면 도착해. 둘이서 어떻게 변명할지 잘 생각해둬. 박정훈은 그때까지도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정민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랑 유미는 그냥 순간적인 충동이었어. 순간적인 충동? 저는 냉소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녹음했던 그 음란한 소리와 그들의 속삭임이 침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유미의 교태 섞인 목소리, 정훈 오빠, 보고 싶었어요. 박정훈의 목소리, 저 사람 취해 뻗으면 아무도 우리 신경 안 써. 그리고 얼굴이 붉어질 만큼 민망한 숨소리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최유미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고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형수님, 틀지 마세요. 빨리 꺼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고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 그런 짓을 할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나. 이 말들, 이 소리들, 내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 시부모님은 듣는 내내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박정훈을 가리키며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시아버님은 침대 위에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베개는 정확히 박정훈의 몸에 맞았습니다.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 집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박정훈은 베개에 맞아 움찔했지만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신우이에게 밀려 문 쪽으로 떠밀렸습니다. 당장 꺼져. 여기서 눈에 띄지 마.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서 이 간통한 것들 다 보여줄 거야. 최유미도 서둘러 이불을 두른 채 침대에서 내려와 허둥지둥 자기 옷을 찾았습니다. 치마를 거꾸로 입은 것도 몰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상갓집 개처럼 초라했습니다. 박정훈은 신우이에게 거실로 밀려나면서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했나? 박정훈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 신우이는 박정훈의 외투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이웃들 부를 거야. 다들 와서 이 뻔뻔한 인간 구경하게 만들 거야. 박정훈은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매섭게 쏘아본 후 최유미를 한번 쳐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유미도 서둘러 신발을 신고 고개를 숙인 채 잿빛 얼굴로 그를 따라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침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저것들이 다 망쳐놨어. 저는 다가가서 시어머니께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건강 해치시면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 울어도 소용없어요.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박정훈이랑 최유미 잘못이에요. 걔들이 뻔뻔한 거지. 우리가 슬퍼해서 몸 상하면 손해예요.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선아야, 고생했다. 걱정 마라. 우리 늙은 부모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 박정훈, 그 짐승 같은 놈,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아내야 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다. 그리고 최유미, 정민이 돌아오면 바로 이혼시키라고 할 거다. 저런 여자는 집에 두면 화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혼은 당연히 해야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유미 씨와 정민 씨 일은 정민 씨가 돌아오면 본인이 결정하게 둬야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너무 착하고 최유미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으니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아플 겁니다. 하지만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습니다. 저런 여자는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정민이한테 다시 전화해야겠어. 오는 길에 조심하고 너무 서두르거나 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줘야지. 전화가 연결되자 시누이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민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이미 벌어진 일, 네가 슬퍼해도 소용없어. 네 형수는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너 오는 길에 천천히 조심해서 와. 도착하면 우리한테 전화하고. 시동생은 전화기 저편에서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알았어. 그냥 이해가 안 돼. 유미가 왜 나한테 이랬을까? 우리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예전은 예전이고 이제 걔는 변했어. 그런 여자는 내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시누이가 위로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제대로 얘기하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시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아야, 너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오늘 일이 꼴사납게 터지긴 했지만 덕분에 저 인간들 본 모습을 알게 된 거잖아.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다시는 저 배은망덕한 놈 시중 들지 말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저 괜찮아요. 솔직히 지금 마음이 정말 편해요. 예전에는 답답하게 살았는데 이제야 해방된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박정훈과 결혼한 8년 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그의 식사와 생활을 챙기고 아끼고 아껴서 집안을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제 등 뒤에서 자기 동서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런 남자는 빨리 떠나는 것이 해방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화야,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늙은 부모랑 같이 살자. 서로 의지도 되고 앞으로 박정훈은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아껴줄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자기 아들을 감싸지 않고 이렇게 저를 옹호해 주시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하렴. 혹시 박정훈이 와서 괴롭히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해.
우리가 처리할게.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침실의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미와 박정훈이 더럽힌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는 바로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겨워서 1초도 더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바닥에 옷들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시누이는 옷을 주우며 욕을 했습니다. 이 뻔뻔한 것들, 우리 집 바닥까지 더럽혔네. 침실을 다 치우니 거의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오늘 큰 충격을 받으셔서 몹시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드리고 소파에 앉아 쉬시게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시간이 늦었어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돌아가서 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으니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정민 씨 마중 나가시려면 기운 차리셔야죠.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엄마, 우리 돌아가요. 선아도 좀 쉬게 해줘야죠. 오늘 고생 많았는데 푹 쉬어야 해요. 시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에게 몇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그리고 나서야 시누이를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집에는 마침내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는 슬픔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말할 수 없이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의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하고 예전에 박정훈이 최유미에게 돈을 이체해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예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것인데 그때는 바보같이 박정훈이 시동생을 대신해서 최유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전부 그들이 바람피운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백업 파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또 한바탕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을 알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약하고 만만했던 박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고 박정훈과 최유미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씻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지만 조금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훈과 막 결혼했을 때 그도 저에게 꽤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저를 공짜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했을 뿐.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제 작은 삶을 잘 꾸려나갈 겁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이제 겨우 35살이고 앞으로의 날은 깁니다. 박정훈이라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떠나면 저는 분명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는 박정훈도 최유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즐겁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씻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든 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공항에 시동생을 마중 나갈 건지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우리 7시 반에 출발할 거야. 정민이 비행기는 8시에 도착해. 너도 괜찮으면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시동생을 보고 싶기도 했고 그가 최유미를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직접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시부모님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아직 좀 수척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선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주시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아라. 이따가 같이 공항에 가자. 저는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을 설쳤다. 눈만 감으면 그 짐승 같은 것들 얼굴이 떠올라서 화가 나서 말이야.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따가 정민이 만나면 잘 얘기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게 해야 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7시 반이 다 되어가자 함께 집을 나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시동생의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구에서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에서 비행기 도착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출구 쪽을 바라봤고 곧 시동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오는 내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우리를 보자 그는 걸음을 재촉해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 또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민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빠랑 엄마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일은 너도 다 알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부터 챙겨라.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놓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유미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형수님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제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 씨, 그건 정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최유미 씨랑 박정훈 씨 잘못이지.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신우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정민아, 너 자책하지 마. 넌 해외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 탓하려면 그 뻔뻔한 것들을 탓해야지.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속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동생은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분노할지 알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한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친형이 자기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누구라도 이런 이중 배신을 감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시동생은 심호흡을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형수님, 저 따라 올라오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신우이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정민아. 너 혼자 올라갔다가 걔들이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너를 때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가 같이 가야 해. 내 편이 되어줘야지. 시아버님도 말했습니다. 지의 말이 맞다. 정민아,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박씨 집안의 일이다. 우리가 같이 너랑 선화 편이 되어줘야 해. 시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같이 올라가요. 우리 일행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열쇠로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최유미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멍한 눈으로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정훈도 놀랍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쪽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특히 시동생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유미는 벌떡 일어나 눈을 피하며 시동생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 어떻게 돌아왔어요? 박정훈도 당황해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동생의 매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를 불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최유미에게 다가가 쉰 목소리로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냐고. 당신은 내가 왜 돌아왔을 것 같아. 최유미, 내가 해외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당신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내게 보답해? 당신, 우리 형이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유미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다가 털썩하고 시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민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당신한테만 잘하면서 살게요. 잠시 미쳤었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시동생은 냉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최유미,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이게 정말 순간적인 실수야? 우리 형 집이 당신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당신은 사흘이 멀다 하고 여기로 달려왔지. 매번 우리 형수를 취하게 만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형수가 똑똑해서 취한 척하고 당신들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 거야. 박정훈이 그때 줄한 최유미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정민아, 유미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먼저 걔를 유혹했어. 걔랑은 상관없어. 탓하려면 나를 탓해. 걔랑 상관없다고? 시동생은 맹렬히 박정훈을 돌아봤습니다. 눈 속에 증오가 넘쳐흐를 것 같았습니다. 형, 걔는 내 아내야. 당신 동서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친형제잖아. 네가 나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 엄마한테는? 형수한테는? 박정훈은 질문에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고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참지 못하고 박정훈을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박정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작에 뭘 했는데 그런 짓을 저지를 때는 정민이가 내 동생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 이제 와서 착한 척 해봤자 늦었어.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정민아, 제 말 듣지 마. 이 일은 둘 다 잘못했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최유미가 얌전히 있었으면 박정훈이 아무리 그러고 싶었어도 기회가 없었을 거야. 최유미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애원했습니다. 정민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야죠. 잘 살아. 시동생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유미, 당신이 우리 형이랑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잘 살 수 없게 됐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 최유미는 벌떡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정민 씨, 나랑 이혼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니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내가 고칠게요. 어떻게 고칠 건데?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한 번 배신할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도 배신할 수 있어. 나 박정민,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지언정 당신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랑은 다시는 안 살아. 저는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최유미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얌전히 시동생과 잘 살았다면 어찌 오늘 같은 꼴을 당했겠습니까? 박정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유미랑 이혼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탓하려면 나를 탓해.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내가 보상할게. 유미랑 이혼만 하지 말아줘. 보상? 시동생은 냉소했습니다. 박정훈, 당신은 이게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은 내 결혼을 망쳤고 우리 형제 사이의 정을 망쳤어. 당신은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면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형이 아니야. 나 박정민에게는 당신 같은 형은 없어. 우리 형제 의리, 이걸로 끝이야. 박정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네가 잘했다. 저런 형은 없는 셈 치는 게 낫다. 저런 여자도 집에 두면 안 돼. 이혼하는 게 맞아. 빨리 헤어지고 빨리 있는 게 상책이야.
신우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정민아. 저런 여자랑 이혼하는 건 너한테는 좋은 일이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돼. 최유미는 시동생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욕을 했습니다. 박선화, 다 너 때문이야. 너, 이 재수없는 년. 네가 취한 척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거야. 넌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날 질투해서 일부러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남 탓을 하다니. 최유미, 입 조심해.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질투한다고? 당신한테 내가 질투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애교나 부리면서 정민 씨한테 빌부터 사는 거? 당신은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박정훈이랑 8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의지한 적 없어. 내 돈 벌어서 내 생활 꾸리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했어. 내가 당신을 질투할 필요가 있겠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으니 들킨 것도 당연한 거야. 내가 취한 척한 게 뭐 어때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직도 바보처럼 당신들한테 속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과 박정훈의 양심 없는 짓을 탓해. 신우이도 제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최유미.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선아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네가 자꾸 여기 와서 선아를 취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생겼겠어? 넌 정말 재앙 덩어리야. 최유미는 우리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그녀의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유미, 3일 안에 내 물건 전부 우리 집에서 빼. 이혼 서류는 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서명하라고 연락할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 형이랑 만날 때 쓴 내 돈, 내가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야. 전부 갚아야 해. 최유미가 울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 돈 많이 안 썼어요. 그건 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줬다고? 시동생은 냉소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건 당신이 나랑 잘 살라고 준 거지? 내 돈 가지고 우리 형이랑 바람 피우라고 준 게 아니야. 그 돈, 당신은 반드시 갚아야 해. 한 푼도 빠짐없이. 박정훈이 그때 쥐란 최유미를 도우려 했습니다. 정민아, 그 돈은 그냥 덮어주자.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 한 가족. 시동생은 그를 쏘아봤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이제 한 가족이 아니야. 박정훈,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마. 당신한테 정말 양심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박정훈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개 같은 남녀는 마침내 응당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유미는 이혼당하고 시동생의 돈까지 갚아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었습니다. 박정훈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시아버님이 그때 일어나 박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훈,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 아파트는 선아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야. 너랑은 상관없어.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앞으로 우리 집에도 다시는 오지 마. 우리 박씨 집안에는 너 같은 폐륜아는 필요 없어. 박정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빠,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 감당할 수 없으니. 시아버님이 리성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박정훈은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매섭게 쏘아본 후 최유미를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며 모든 초라함과 추악함을 문 밖에 가뒀습니다. 최유미는 박정훈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시동생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형수님, 우리도 가요. 여기 너무 더러워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나갈 때 최유미가 따라오려 했지만 신우이가 막아섰습니다. 따라오지 마.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서 내 짐이나 싸. 3일 안에 반드시 나가. 최유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멀거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시동생은 심호흡을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형수님,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잘 살아서 다시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널 믿는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 살다 보면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시아버님도 말했습니다. 그래, 정민아, 사내대장부가 일어설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이 정도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자니. 저는 시동생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가 기특했습니다.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이렇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보니 그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분명 잘 살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시동생은 해외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번에 돌아온 김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더 이상 해외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민아,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게 좋지. 우리랑도 가깝고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식사를 마치고 시동생은 객실에서 쉬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으니 그도 지쳤을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 신우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최유미와 이혼하면 좋은 사람을 다시 찾아주어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아들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박정훈과 이혼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제 작은 삶을 잘 꾸려나갈 거라고, 여가 시간에는 여행도 다니고 마음을 달래거나 취미학원에 등록해서 무언가를 배우며 자신을 발전시킬 거라고.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화야, 그래야지. 여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남자한테 얽매여 살면 안 돼.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분명 더 잘 살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떠나면 저는 분명 더 잘 살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동생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최유미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유미는 처음에는 버티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시동생은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혼은 물론 그동안 쓴 돈을 전부 갚아야 하고 평판도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미는 어쩔 수 없이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날 저도 갔습니다. 최유미가 울상을 지으며 서명하는 것을 보며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박정훈 쪽도 제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맨몸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거부하며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과 그가 최유미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을 전부 보여주며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직장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훈은 그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흥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박정훈이라는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홀가분했습니다. 시동생도 금방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 좋은 직장을 구하고 매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보러 왔고 우리는 친남매처럼 서로를 챙겼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자주 저를 보러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제가 혼자 외로울까봐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전혀 외롭지 않고 지금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정말로 멋졌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고 월급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헬스장에 가서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박정훈과 최유미의 배신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며 자신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고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처세술에 대한 조언을 얻었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이든 우정이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선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정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약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박정훈과 최유미를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그들 둘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여자는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 모두 중요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야만 결혼과 삶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령 배신을 당하더라도 과감하게 떠나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무슨 일이든 반드시 침착해야 합니다. 제가 박정훈과 최유미의 추악한 짓을 발견했을 때 충동적으로 뛰어들어가 싸우지 않고 침착하게 시댁 식구들을 부를 방법을 생각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응당한 벌을 받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배신을 당했을 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항상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주변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마치 여행과 같아서 힘든 일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이혼 후 2년, 저 박선화는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대기처럼 살지도 남편의 늦은 귀가에 전전긍긍하지도 어떤 여우 같은 여자가 내 남자를 채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봉이 2배로 오르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격리 업무나 보던 작은 사원에서 이제는 회사의 재무팀장이 되었습니다. 제 밑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고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60제곱미터, 약 18평짜리 작은 오피스텔도 샀습니다. 따뜻한 크림색으로 인테리어하고 베란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꽃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 2년 동안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 장래를 걱정하시며 때때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지금 혼자서도 정말 잘 지내요. 일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편해요. 연애는 인연에 맡기려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복이겠지만 못 만나도 저 혼자 잘 챙길 수 있어요. 시누이 박지혜 형님이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선화야, 너 지금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얼굴이 환해졌어. 천천히 해. 좋은 남자는 많아. 우리 서두르지 말자.
박정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은 다시는 만나면 안 돼. 시동생 박정민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 후 그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그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를 만나 작년에 결혼했고 올해는 튼튼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매일 손자를 안고 즐거워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박정훈과 최유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박정훈은 맨몸으로 쫓겨난 후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의 불륜 사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그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바로 해고했습니다. 최유미는 시동생에게 그동안 쓴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했던 그녀는 박정훈과 반년도 채 살지 못하고 싸우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최유미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증오와 원망은 이미 시간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꽃을 키우고 주말에는 시누이와 쇼핑하고 명절에는 시부모님을 뵈러 가면서 그러던 작년 가을 우연한 기회에 저는 최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파트너사 책임자였습니다. 첫 만남은 프로젝트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말은 부드럽고 조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허둥대던 박정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저는 전날 야근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약간의 저혈당 증세가 와서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일부러 제게 다가와 따뜻한 대추차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박 팀장님, 아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이거 드셔보세요. 기운 차리는데 좋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누군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의 작은 불편함까지 알아차려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정훈은 예전에 제가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자기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었지 따뜻한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업무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가 세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논의할 때마다 그는 항상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참을성 있게 저와 소통했습니다. 어떤 남자들처럼 여자의 생각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에 협력사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상대방 사장님 한 분이 제게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제가 술이 약하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술잔을 들어 대신 마셨습니다. 왕 사장님, 박 팀장님은 내일 보고서도 작성해야 해서요. 이 술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는 단숨에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웃으며 상대방을 응대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숙취해소제를 사주려고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술 잘 마셔요. 오히려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은 박정훈과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 아침 식사를 챙기라고 말해주었고 제가 야근할 때는 따뜻한 저녁을 주문해 주었으며 주말에는 공원에 산책 가자고 하거나 제가 보고 싶어 하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제가 망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결혼을 한 번 겪고 나니 저는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또다시 믿을 수 없는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우 씨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산책 중에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예전에 상처받은 거 알아요. 그래서 선아 씨를 재촉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선아 씨를 좋아하는 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선아 씨라는 사람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착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저는 선아 씨랑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만약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함께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저도 선아 씨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요. 그의 솔직함에 저는 많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저의 지난 결혼 생활과 박정훈과 최유미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진우 씨는 조용히 들어주며 때때로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지난날의 아픈 경험은 선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앞으로는 제가 있어요. 다시는 선아 씨가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할게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마음은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용기를 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게 된 날, 그는 저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작은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얇은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아 씨, 달은 부드러움과 수호를 상징해요. 앞으로 제가 달처럼 항상 선아 씨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반지는 나중에 꼭 해줄게요. 하지만 먼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기다림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사귀게 된 후 진우 씨는 저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그는 사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꽃 키우는 것을 좋아하면 그는 각종 화초 모종을 사다 주고 베란다를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것을 알고 그는 자주 저와 함께 그들을 뵈러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드리고 시아버님과 장기를 두고 시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지만 진우 씨를 몇 번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진우 그 아이 참 괜찮다. 세심하고 너한테도 잘하고 박정은 그 짐승 같은 놈보다 100배는 낫다. 네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신우이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매일 우리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아야, 진우처럼 좋은 남자는 놓치면 안 돼. 빨리 혼인신고해. 내가 너희 결혼식 축의금 두둑이 낼게. 시동생도 우리를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우 형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모두 형수님을 위해 기뻐요. 사실 저와 진우 씨는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관계를 더 즐겼습니다.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주말에는 함께 나가 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요리할 때
등 뒤에서 저를 안고 여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가 야근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고 함께 일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불같은 사랑은 없었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그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올해 봄, 진우 씨는 저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항상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푸른 산과 맑은 물, 공기마저 상쾌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아야, 지난 1년 넘게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정말 행복했어.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너를 보고 싶고 너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제 행복이 정말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하고 낭비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진우 씨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은 책임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를 만나고 나서야 결혼은 동반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삶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아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평생 동안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할게.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삶에 나타나준 것에 감사하고 제 과거를 개의치 않아준 것에 감사하며 저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준 것에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진우 씨가 미리 준비해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 그는 저를 위해 특별히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만들어주어 제가 꽃과 풀을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지금의 저는 매일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저와 진우 씨가 서로를 지지합니다. 제 재무 전문 지식은 그의 회사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되고 그의 경영 경험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생활에서는 서로를 보살핍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저는 그의 셔츠를 깔끔하게 다려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부모님을 뵈러 가거나 시동생의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가족 모두 화목합니다. 며칠 전 저는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박정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으며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할인하는 채소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정장을 빼입고 젠체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제 곁에 있던 진우 씨가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예전에 알던 사람. 저는 진우 씨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과 일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제 기분을 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며 좋아하는 일이 있고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진우 씨가 저를 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아야, 지금 행복해.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그의 힘찬 심장 소리를 들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제가 배신과 상처를 겪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잘 꾸려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진우 씨를 만났고
이 늦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실패한 결혼은 비록 저를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했지만 저를 많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여자는 평생 남자에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의 일과 수입,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배신을 당하더라도 과감하게 떠나 새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에게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선을 지켜야 하며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만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동시에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남자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느 순간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변의 진정으로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의 시부모님과 시누이처럼 제가 가장 힘들 때 자기 아들을 감싸지 않고 제 편에 서서 이혼을 지지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진우 씨가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며 저 자신도 점점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한 결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당신이 선량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간다면 언젠가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그에게 미소 지으면 그도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희망을 품으면 삶은 당신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바람을 겪고 나서 무지개를 만나고 자신만의 행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진우 씨는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임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37살, 고령 임산부였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 자신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진우 씨는 저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그날 바로 반차를 내고 시내의 모든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며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관련 책을 한 무더기 사와서 저녁 퇴근 후에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며 빽빽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보다 더 열심히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임신 중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 앞으로 수박이랑 아이스크림은 끊어야겠어. 그는 책의 내용을 가리키며 제게 말하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고 싶으면 딱 한 입만 먹어. 내가 지켜볼 테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는 회사에 특별히 탄력 근무제를 신청해서 매일 일찍 퇴근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에 박정훈과 살 때는 임신은커녕 제가 생리통으로 허리를 펴지 못해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설거지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찬물에 손 담그면 몸에 안 좋다고 하면서요. 매일 아침 그는 30분 일찍 일어나 따뜻한 잡곡죽을 끓이고 반숙 계란을 삶고 과일을 깎아 도시락에 담아주며 제가 출근할 때 가져가게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집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나물과 두부조차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김치말이국수가 먹고 싶어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소리에 깨서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미안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는 두말 없이 바로 일어나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해줄게. 집에 김치랑 소면 있으니까 밖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게 해줄게. 부엌불이 30분 넘게 켜져 있다가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말이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계란 프라이도 2개나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국수를 먹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 깊이 사랑받는 느낌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저를 특별보호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키운 토종닭이 낳은 달걀과 손수 가꾼 채소를 가져다 주시고 진우 씨에게 제 몸보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아야, 너는 정말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해줄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에 드디어 새 식구가 생기는구나. 이번에는 금쪽 같은 손주니 엄마가 너를 잘 보살펴야지. 신우이도 매일 제게 카톡을 보내 임신 중 주의사항을 공유해주고 미리 아기 옷과 장난감을 한 무더기 사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옷부터 몇 살짜리 아동복까지 있었습니다. 형수님, 사양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제가 꼼꼼하게 고른 거예요. 품질도 좋고 아기 태어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바로 달려갈게요. 시동생 부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동서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라 올 때마다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간식을 가져다주고 베란다 화초를 돌봐주며 저에게 푹 쉬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우리 집의 공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심하고 태교에만 전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온 가족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따뜻한 가족에 제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이 불완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작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우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 저에 대해 약간의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혼 경험이 있고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분들을 뵈었을 때 어머님은 비록 친절하셨지만 말 속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화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나이도 적지 않고 임신까지 했으니 앞으로 아이 돌보고 가정 꾸리기가 힘들까봐 걱정이구나.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뭐가 힘들어요? 선아랑 아이를 돌보는 건 제 책임이고 저는 기꺼이 할 거예요. 선아는 사람도 좋고 착하고 독립적이에요. 제가 선아를 아내로 맞이한 건 제 복이에요.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는 제가 배로 아껴주고 조금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또한 제가 지난 2년간 노력하고 성장한 모습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은 격리에서 재무팀장이 된 것, 스스로 집을 산 것, 시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우 씨의 아버님은 사리분별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사는 건 사람을 보는 거지. 선아는 좋은 아이다. 네가 잘해줘야 한다. 그녀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 이후로 진우 씨의 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자주 고향 특산물을 보내주시고 아기에게 작은 스웨터와 신발을 짜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몸 조심하라고 당부하시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와서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다가 또다시 박정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지난번처럼 저를 쳐다보기만 하지 않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미련과 아첨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선아야, 오랜만이네. 너 임신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서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선아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직장도 잃고 사는 게 엉망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박정훈 씨, 우리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못 사는 건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당신이 당시에 결혼을 배신하고 가정을 배신한 결과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고 앞으로 제발 내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때 마침 진우 씨가 퇴근해서 돌아오다가 박정훈이 저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저를 자기 뒤로 보호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박정훈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자중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박정훈은 진우 씨를 보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진우 씨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마디 중얼거리다가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라며 잿빛 얼굴로 떠났습니다. 진우 씨는 돌아서서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한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시했어.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말 섞지 말고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처리할게. 저런 사람은 좋게 대해줄 필요 없어. 사실 제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우 씨가 항상 저를 보호해줄 것이고 제 가족들이 항상 저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더 이상 예전에 그 약하고 만만했던 박선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고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아이는 순조롭게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하얗고 통통했으며 눈은 진우 씨를 닮아 크고 반짝였습니다. 태어나는 날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네 가족이 모두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활짝 웃으시며 연신 좋다,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의 보물, 산후조리 기간 동안 진우 씨는 최고의 산후도우미를 고용하고 매일 저와 함께 아기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는 법을 배우며 꽤 능숙해졌습니다. 밤에 아기가 깨면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저에게 푹 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막 출산해서 몸이 허약하니까 잘 쉬어야 해. 내가 아기 돌볼게. 가끔 저는 그가 아기를 안고 있는 서투르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는 저에게 사랑과 가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진우 씨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와 아이를 안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100일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 선화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제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녀를 사랑하고 우리 작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며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부모님은 눈에 눈물이 글썽였고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화야, 너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네. 지금 아이는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귀여워지고 까르르 웃고 작은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저도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진우 씨는 특별히 어머님을 모셔와 아이를 돌봐주시게 해서 제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삶은 충실하고 행복합니다. 며칠 전 저는 또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박정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웠으며 손에는 마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를 안고 곁에 진우 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와 인사할 용기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다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사람은 평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는 당시의 배신을 선택했으니 오늘의 결말을 예상했어야지. 나는 당시에 강해지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니 지금의 행복을 얻게 된 거고, 삶은 마치 봄바람에 스치는 호수처럼 부드러운 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우리 아들 진우는 3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우 씨의 차분함을 닮았고 제 활발함도 약간 물려받았습니다. 입이 어찌나 달콤한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온 가족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진우가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진우 씨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공룡 가방을 메고 작은 손으로 우리 둘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도 울지 않고 오히려 작은 얼굴을 들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 진우 말 잘 들을게요. 저는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진우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들 이렇게 멋진데 분명 잘 적응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말에 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네. 내가 새로 연 미술관에 데려가 줄게. 당신이 가고 싶다고 한참 얘기했잖아. 지난 몇 년간. 진우 씨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저를 소홀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는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꽃시장에 가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야.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둘만이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정훈과 살 때를 생각하면 둘만의 시간은커녕 제 생일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껏해야 다음에 선물 사줄게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제 생일과 우리의 기념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가 무심코 말했던 작은 소원까지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그는 몰래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저를 위해 작은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직접 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우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솜씨는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당신을 마음에 담고 평생 동안 잘해줄 수는 있어. 그날 저는 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마음 깊이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서도 저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현지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상사는 제 경험과 능력을 높이 사서 지사의 재무 부문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는 업무량이 2배로 늘고 압박감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진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좋은 일이야.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잖아. 꼭 해봐야 해. 집은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진우는 나랑 부모님이 돌봐줄 테니 당신은 마음껏 도전해.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야근했고 때로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진우 씨는 진우를 데려다주고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진우는 이미 씻고
소파에 엎드려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가 거의 12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작은 야간등이 켜져 있었고 진우 씨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있었고 랩으로 잘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의 품에 누워 작은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기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진우 씨가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여보, 돌아왔구나. 어서 앉아서 쉬어. 내가 밥 데워줄게. 아니야, 나 회사에서 좀 먹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방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자? 당신 기다렸지. 그는 웃었습니다.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혼자 야근하느라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면 말벗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딸기는 오후에 막 산 건데 신선해. 한번 먹어봐. 그 순간 저는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알아주고 마음 써주는 남자가 있고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있으니 아무리 큰 압박감이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사가 순조롭게 문을 연 후 제 일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우 씨의 회사도 점점 더 커졌고 그는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서 더 이상 제가 그의 회사 회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는 마치 나란히 자라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각자 무성하게 자라면서도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는 자주 진우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동생의 아들도 5살이 되어서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집이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느라 바쁘셨고 시아버님은 두 아이를 데리고 마당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진우 씨는 시동생의 철물점 일을 도와주고 저와 시누이, 동서는 방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누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선화야, 너 지금 얼마나 좋아? 일도 순조롭고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도 착하고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네. 동서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진우 오빠가 형수님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모두 부러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했는데 진우 씨를 만나고 여러분처럼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다 네가 받을 복이야, 선화야. 너는 착하고 능력 있고 효심도 깊잖아. 하늘이 너를 어떻게 저버리겠어. 박정훈 그 짐승 같은 놈은 복이 없어서 너처럼 좋은 아내를 놓친 거지. 박정훈에 대해 말하자면 얼마 전에 또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말로는 그가 나중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며칠 만에 게으름 피우다 사장에게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시동생의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가 시동생에게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게 대해줄 필요 없어요. 시동생은 우리에게 말할 때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감히 저한테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선아 형수님한테 잘 말해서 진우 형 앞에서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말했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 집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슈퍼마켓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비웃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길은 그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도 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온천 리조트로. 진우 씨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진우를 데리고 저와 함께 갔습니다. 밤에 진우가 잠든 후 우리 둘은 온천탕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지난 몇 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신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회의할 때 정말 진지했어.
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여자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자주 만나다 보니 당신이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착하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속으로 점점 더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 나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줄은 몰랐어.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은 그냥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결혼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진우가 좀 더 크면 우리 세계 일주하자.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곳에 가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부엌대기처럼 전전긍긍하며 살던 그 박선화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며 귀엽고 착한 아이가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여유롭고 밝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진우의 학부모 총회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진우 어머님, 진우가 학교에서 정말 밝고 예의도 발라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요. 사실 저는 행복한 가정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우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 따뜻하고 착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는 종종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어려움이 지금 돌아보면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배신이 지금은 흘러간 구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입니다.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스스로 강해야만 삶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과 일들을 내려놓아야만 가벼운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절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행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진우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잠든 진우의 숨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밥 짓는 냄새와 베란다 화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삶에 또다시 비바람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진우 씨가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며 저 자신도 모든 것에 맞설 용기와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삶은 마치 깊은 맛의 술과 같아서 마실수록 향이 깊어집니다. 지난날의 쓴맛은 모두 오늘날의 달콤함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헛된 걸음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 먹었던 고생과 받았던 상처는 결국 성장의 양분이 되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아이의 웃는 얼굴과 진우 씨의 부드러운 눈빛,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날의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소중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진우 씨의 나타남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자매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남자를 부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당신의 좋은 점을 알아주고 당신을 보물처럼 아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행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일과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말에 힘이 실리고 행동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드시 자신의 인간관계와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남자와 가정에 쏟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선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배신과 상처를 만났을 때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량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변의 진정으로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 친척들의 지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우정,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저버려서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삶은 마치 차 한 잔과 같아서 처음에는 쓰고 나중에는 답니다. 지난날의 비바람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지난날의 상처는 결국 아물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강한 의지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간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행복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미래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매들이 비바람을 겪고 나서 자신만의 무지개를 만나기를, 세월에 부드럽게 대접받기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